어르신, 여긴 구직 상담센터 아니에요. 인턴 접수하는 곳이라니까요. 아침 8시 12분, 로비는 추운 날씨와 비슷한 침착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대리석 바닥은 여전히 밤새 묵혀둔 냉기를 품고 있었고, 간헐적으로 울리는 히터 소리만이 공간을 어색하게 데웠다. 커피 머신이 예열되는 찢어지는 금소금이 들리며 로비 전체가 어딘가 졸린 듯했다. 그 속에서 박도영의 목소리만은 의외로 깔끔하고 또렷하게 로비를 가르며 퍼져나갔다. 그 말은 필요 이상 부드럽지도 그렇다고 완전히 거칠지도 않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당신은 여기에서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이 담고 있는 냉기만큼은 차갑게 박혔다. 대리석 바닥을 스치는 구두 소리가 3번 울리고 이어서 하이힐 소리가 또박또박 이어졌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로비를 지나가면서 짧은 시선을 던지고 곧 흥미를 잃은 듯 스마트폰으로 시선을 떨군다. 그들의 눈빛에는 피곤, 귀찮음, 무관심이 약하게 섞여 있었다. 접수대 앞 한상중은 작은 봉투 하나만 손에 들고 서 있었다. 봉투 모서리는 손에 오래 쥐어 눌려 찌그러져 있었고 하얀 종이의 끝부분은 손의 온기를 잃은 듯 말라 있었다. 그의 낡은 점퍼는 세월이 만든 얇은 주름과 바랜 색감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의 눈빛만큼은 설명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누구도 그 눈빛을 보지 않았다. 박도영은 키보드를 치는 신용만 하며 계속 말했다. 인턴은 요즘 대학생들도 경쟁이 심해요. 컴퓨터 다루실 수 있는지 뭐 어려우시겠죠? 그 말의 끝이 내려앉을 때쯤 김선우의 삐딱한 미소가 옆에서 붙었다. 그는 일부러 목소리를 낮추며 주변 사람들에게 들릴 듯 말 듯 말했다. 어르신이 여기까지 오신 건 대단한데, 그래도 좀 현실적으로. 그때 로비의 안내 방송이 잡음 섞인 목소리로 울렸다가 금세 멀어졌다. 마치 누구도 이 상황에 개입할 생각이 없다는 듯. 사람들은 잠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관심은 2초를 넘기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여 다시 화면을 보거나 아침 회의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열중했다. 한상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봉투를 한 번 더 손바닥 안으로 고정하며 아주 미세하게 몸을 낮춘다. 손등 위에 잡힌 도드라진 혈관이 누군가에겐 노쇠함으로 보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혈관은 세월이 만들어낸 돌 같은 신경줄기, 수십 년간 국가의 숨을 쥐고 살아온 사람의 흔적이었다. 아무도 볼 줄 몰랐다. 그의 침묵은 목소리보다 더 크게 로비를 채웠다. 그 침묵 안에는 기다림, 관찰, 무심함, 그리고 단념 같은 것들이 혼재해 있었다. 오랫동안 사람들의 시선을 받아온 사람이 이제는 시선을 받지 못하는 것에서 느끼는 묘한 자유 같은 것도 느껴졌다. 박도영은 기계적으로 말했다. 서류는 확인해 볼게요. 근데 너무 기대는 하지 마세요. 그가 봉투를 잡아채듯 손을 뻗는 순간 종이 사이에서 금속이 아주 약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딸깍 하고 났다. 로비의 소음에 묻힐 정도로 작은 소리였지만 그 소리는 한상중의 숨을 살짝 흔들 만큼은 의미가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도 아무도 보지 못했다. 이 공간에는 노인 혹은 지원자라는 선입견만 무겁게 깔려 있었다. 한상중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단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움직임은 마치 오래도록 몸에 밴 것처럼. 괜찮습니다. 방해할 생각은 없습니다. 라는 묵언의 예절 같았다. 누구도 그의 예의를 이해하지 못했다. 로비 유리창 너머로 겨울빛이 들어왔다. 빛은 마치 차가운 판금처럼 희미하고 딱딱했다. 그 빛이 박도영과 김선우의 옆 얼굴을 절반씩 가르며 지나갔다.
형광등 아래서 생긴 두 사람의 그림자는 똑같이 길었지만 그 길이가 의미하는 바는 전혀 같지 않았다. 정직원들의 실루엣은 날이 선 듯 분명했고 한상중의 그림자는 느슨하게 바닥에 조용히 퍼져나갔다. 세 사람의 거리는 불과 몇 걸음. 하지만 그 몇 걸음 사이에 무수한 겹에 보이지 않는 벽들이 있었다. 나이, 권력, 선입견, 피곤함, 무관심. 그 벽들은 말없이 존재하며 공기를 압축했다. 박도영은 모니터를 보는 척하며 낮게 말했다. 이력서가 손글씨네요. 요즘은 다 PDF로 받는데. 그의 목소리는 로비를 채운 빛보다도 더 건조했다. 말의 끝에서 살짝 올라가는 얇은 비웃음이 공간의 온도를 다시 몇 도나 낮춘 듯했다. 한상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봉투 끝을 엄지로 천천히 문질렀다. 마치 오래전부터 몸에 밴 견딤 같은 작은 움직임. 낡은 점퍼 소매 아래로 손등의 혈관이 드러났다. 아침의 희미한 빛이 그 혈관 위에서 멈춰 마치 오래된 지도를 비추는 듯한 그림자를 만들었다. 김선우는 주변 지원자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슬며시 어깨를 으쓱였다. 어르신, 요즘 프로그램 같은 거 잘 다루셔야 해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작년에 업데이트된 것도 꽤 많아서요. 그의 말은 조심스러운 듯 보였지만 그 조심스러움은 노인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니었다. 그저 이 상황을 불편해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어설픈 거리두기의 방식이었다. 주변 지원자들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거나 손에 든 가방을 조정하거나 옆 사람과 시선을 맞추며 작은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가진 감정은 많지 않았다. 괜히 섞이고 싶진 않다. 그 정도의 가벼운 불편함뿐. 로비의 안내 스피커가 다시 울린다. 면접 대상자 씨. 전자음이 잡음과 함께 끝났고 그 뒤로는 히터 돌아가는 소리만이 배경을 채웠다. 한상중은 묵묵히 그 소리를 들었다. 고개를 조금 숙인 채 마치 시간의 흐름을 온몸으로 받아내듯. 그의 얼굴엔 감정의 기복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힘겨움도 억울함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한 번쯤은 겪어봤다는 사람만이 지닌 묘한 평온함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평온함조차 정직원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의 순진함으로 보였다. 김선우가 희죽 웃으며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이런 분들도 지원 안에 세상 넓다. 그 말은 작았지만 분명하게 공기를 흔들었다. 로비 상공에 걸린 LED 전광판의 반사광이 두 사람의 얼굴에 번쩍이며 작은 비웃음을 한층 강조했다. 한상중의 손가락은 아주 미세하게 멈칫했다. 그리고 또다시 봉투 모서리를 한 번 더 쥐었다. 그 움직임은 방어도 아니고 항변도 아니었다. 그저 세월 속에서 자연스레 익힌 불필요한 말을 아끼는 방식 같았다. 시선은 그를 스치기만 했다. 누구도 온전히 마주하지 않았다. 그는 겉모습만으로 추정되는 값싼 평가 속에 그냥 한 명의 어르신 지원자로만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눈빛 한 자락이 유리창 너머의 겨울빛을 비추며 아주 잠시 반짝였다. 그 빛은 사라지기까지 단 1초였지만 누군가가 봤다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종류의 깊이를 담고 있었다. 그 1초를 본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었다. 로비의 공기는 점점 더 눅눅해지고 있었다. 히터의 열기는 기묘하게 균일하지 못해 어느 쪽은 뜨겁고 어느 쪽은 미지근했다. 마치 이 공간의 공기가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는 것처럼. 면접 대기 인원들은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이력서 파일을 확인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의 시선은 종종 같은 방향으로 흘렀다. 그 방향엔 언제나 한상중이 있었다. 몇몇은 시선을 피하며 작게 중얼거렸다.
이런 자리는 젊은 사람들이나 오는 거 아닌가? 정리 알바도 체력 써야 하는데 괜히 경쟁률만 높아지는 거지 뭐. 그 말들은 작았지만 말의 크기보다 훨씬 큰 공감 없는 판단이 담겨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직접 비난한 것도 아니었고 고의적으로 상처를 주려던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무의식적이고 무심한 말은 때로는 대놓고 던진 돌보다 더 깊은 곳을 때린다. 박도영은 태블릿 화면을 스치듯 넘기며 무심하게 한상중 쪽을 흘끔 봤다. 그 눈빛엔 당연히 탈락이라는 확신이 의식에 닿기 전 무의식에서 이미 굳어져 있었다. 선우 씨, 저분 서류 확인했죠? 네, 했습니다. 컴퓨터는 많이 어려워 보이죠? 예, 그런 느낌이 좀. 둘 사이의 대화는 업무상 확인처럼 들렸지만 실은 그저 확신의 재확인일 뿐이었다. 그들의 말투는 낮고 조용했지만 마치 회색 먼지가 천천히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은근하고 끈적하게 로비 전체에 스며들었다. 한상중은 정작 그 말들을 듣지 않았다. 아니, 듣지 않은 척한 것인지도 몰랐다. 그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그 호흡은 노년의 흔들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위와 아래를 넘나들며 스스로 균형을 만들어 온 사람의 호흡이었다. 그러나 그 고요함조차 누구의 시선에도 여유로 보이지 않았다. 나이가 많아서 느린 것, 준비가 덜 된 사람의 머뭇거림으로만 오해될 뿐. 대기업 계열사 로고가 벽면의 유리 위에서 빛났다. 그 로고는 누구에겐 기회, 누구에겐 권위, 누구에겐 난 여기까지 올 수 있어라는 자부심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한상중에게 그것은 오래전 혹은 너무 많은 일을 지나온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알 수 없는 종류의 낯설지 않은 풍경이었다. 그의 눈은 로고를 봤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다. 이미 익숙한 것을 다시 본 사람의 반응이었다. 그 순간 김선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주변 지원자들에게 팁을 주듯 말한다. 여기 면접관들 엄격해요. 특히 이력서나 경력 부분에서 실수 있으면 바로 잘립니다. 서류도 최신 양식으로 준비하는 게 기본이라서. 그 말의 끝자락에 시선이 다시 한상중 쪽으로 향했다. 말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저런 식이면 어렵다. 몇몇 지원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나 모두의 시선에는 작은 선입견의 점 하나씩이 박혀 있었다. 한상중은 그 시선을 느꼈다. 하지만 그걸 부정하거나 감추려 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뜨며 아주 짧고 얕은 인내의 시간을 통과했을 뿐. 그는 오래전부터 세상이 만들어낸 얕은 기준과 그 기준을 무심하게 따르는 사람들을 수없이 겪어온 사람이었다. 그렇기에 예민하게 반응할 이유도 굳이 마음을 쓰며 상처받을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조차 공간 전체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암묵적인 무시는 조금씩 누적되는 법이다. 극히 미세하게 조용히 바스러지는 얼음처럼 내부에 금이 간다. 그 금은 아직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분명 생겼다. 그때였다. 면접 대상자 김선우님, 면접장으로 들어오세요. 전광판에 부른 이름에 김선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자신감이 약간 과하게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중을 힐끗 보며 덧붙였다. 어르신도 화이팅입니다. 그 말은 어떤 종류의 진심도 아니었다. 그저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예의처럼 흉내내는 말투. 한상중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엔 아무런 미소도 불편함도 없었다. 그저 너무 많은 의미 없는 말들을
지나오며 익힌 반응이었을 뿐이다. 김선우가 문 너머로 사라지고 문이 자동으로 닫히며 철컥하는 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로비의 공기를 한 번 더 가르는 칼날 같았고 그 칼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상중을 향한 무시의 선을 하나 더 그어 놓았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서류 봉투를 다시 무릎 위에서 정돈했다. 밖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그의 눈빛은 조금 전보다 약간 더 깊어져 있었다. 곧 이 로비 전체가 몰라보게 바뀔 거대한 진실의 무게가 그 깊어진 눈빛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면접실 앞 복도는 로비보다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엔 어떤 종류의 긴장이 가라앉아 있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온 지원자들의 표정은 대부분 조금씩 굳어 있거나 아니면 불안한 희망이 얇게 깔려 있었다. 문이 다시 열리고 박도영이 서류 정리를 하며 나왔다. 그는 손목을 한번 돌리며 무척 피곤하다는 듯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러다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는 한상중을 보며 잠시 멈칫했다. 그 시선에는 아까 로비에서 보이던 확신에 찬 무시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틈 사이로 이상한 낯설미 아주 작게 섞여 있었다. 그는 직원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분 아직 안 나가셨네. 그러게요. 체력 괜찮으신가? 오래 기다리시네. 말은 걱정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왜 아직도 있지? 에 가까웠다. 박도영은 손에 든 태블릿을 다시 켰다. 지원자 목록을 스크롤하며 한상중의 이력서 파일을 열었다.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몇 번이나 넘기고 확대해서 보고 다시 넘기고 하다가 문득 손가락이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목소리는 거의 숨에 가까웠지만 하나가 직원들의 시선을 끌었다. 왜요, 팀장님? 이분 이력서에 뭐지? 그는 태블릿을 가볍게 턱 아래로 내리고 한상중 쪽을 다시 바라봤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눈이었다. 이력서에 적힌 단 2줄의 경력. 어느 그룹의 고문위원. 그 이전에는 정부 재계 인사회의 자문 역할. 박도영은 손끝이 식어가는 걸 느꼈다. 태블릿 화면을 다시 스크롤하던 그의 눈이 갑자기 한 지점에서 완전히 굳어버렸다. 전직 국가경제전략위원장 한상중. 박도영의 목이 아주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말라갔다. 그는 순간 자신의 상황을 이해했다. 로비에서 했던 모든 말, 편견 섞인 시선, 조금도 숨기지 않았던 평가의 태도,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자신 쪽으로 되돌아오는 그림자처럼 몰려오는 기분. 그러나 감정은 드러내지 않았다. 아니, 드러낼 수 없었다. 그럴 여유조차 없었다. 손끝만 조용히 떨렸다. 그는 서둘러 인사팀 쪽으로 다가가 속삭이듯 말했다. 지금 이분 신원 확인 좀 다시 해야겠어요. 왜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냥 확인부터 하세요. 직원들이 그 말을 듣고 서류 파일을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다. 잠시 후, 팀장님 이분 진짜 맞습니다. 확실해요? 네. 본사 등급으로도 어레벨 인사입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복도에 아주 작게 울렸다. 직원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진 공기는 로비에서의 그것과 달랐다. 로비에는 무심한 판단이 넘쳤다면 여기엔 권력의 냄새 앞에서 생기는 침묵과 당황, 그리고 조용한 후회가 섞여 있었다. 한상중은 직원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었다. 눈빛은 과하게 예민하지도 억지로 모르는 척하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한 관찰자의 얼굴. 그러나 그 관찰 속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만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박도영이 다가와 말을 건다. 저 어르신, 아까 서류 확인 도와드렸던 박도영입니다. 혹시 댁이 불편하시면 따로. 그리고 그가 입을 다물었다. 한상중의 서류 봉투 옆으로 그가 방금 확인한 직책이 적힌 보안용 스티커가 그대로 비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스티커는 어두운 복도 조명 아래 아주 은은하게 은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박도영은 그가 서류를 열지 않았다는 사실마저 왜 이렇게 겸손하게 느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를 못했다기보다 감당이 안 됐다에 가까웠다. 그리고 그때 박도영의 입에서 무심하게 튀어나왔다. 아, 진짜 큰일 날 뻔했네. 그 말은 복도 공기 속에서 작게 울리다 천천히 사라졌다. 그러나 그 사라짐의 마지막 자락까지 직원들은 모두 들었다. 그리고 모두가 알았다. 이제부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걸. 복도에 스며들던 그 미묘한 긴장감은 급기야 로비 방향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직원들의 조용한 속삭임이 계단 아래로 새어나가자 그 공기는 아주 빠르게 형태를 갖췄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스위치를 올린 것처럼 공간 전체가 정색하는 모양새가 되었다. 로비 천장에 매달린 조명조차 어딘가 한 단계 더 밝아진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때였다. 장지훈 관리자가 숨을 헐떡이며 로비로 뛰어내려왔다. 그의 신발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힐 때마다 짧은 하지만 또렷한 충격음이 울렸다. 그는 한상중을 본 순간 그 자리에서 멈춰섰다. 그리고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쉰 뒤 차분하게 몸을 낮췄다. 의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관리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울릴 듯 떨렸지만 그 떨림은 단순한 경직이 아니라 확실한 두려움과 경외였다. 그 말에 로비에 있던 지원자들이 서로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의장님? 방금 의장님이라고 했나? 무슨 의장? 무슨 그런. 소문이 공기 속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소리 없는 파문처럼, 그러다 점차 서로의 눈을 흔드는 충격처럼. 하지만 가장 크게 흔들린 사람들은 박도영과 김선우였다. 둘의 얼굴은 마치 그 자리에 눌어붙어 버린 듯 흐린 형광등 아래 더 하얘져 있었다. 박도영은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며 마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속으로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왜 여길, 왜 이런 곳을. 설마 내가 방금. 그의 뇌리는 로비에서 했던 말들을 그대로 복귀시키고 있었다. 노인이라서, 인턴 자격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력서가 손글씨라서 그 모든 말이 갑자기 그의 귓가에서 폭발하듯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김선우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다. 아까 잠깐 흘리던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고 얼굴 아래쪽이 빠르게 굳어가는 게 보였다. 마치 더는 도망칠 곳이 없다는 표정. 그러나 그들은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몰랐다. 장지훈 관리자가 통신기를 귀에 가져다 댔다. 본사 회장님, 긴급 보고 드립니다. 지금 바로 로비로 내려오셔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인사 관련 사안입니다. 직원들이 동시에 숨을 삼켰다. 윤재현 회장. 이 회사의 가장 높은 자리. 그가 이런 식으로 즉시 호출되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그것도 로비로 직접 내려오라는 말은 전사적 이슈급 상황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 정직원 둘은 이미 무릎이 내리꽂힐 듯 흔들렸다. 그리고 분위기를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똑똑. 한상중의 손가락이 봉투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였다. 그 움직임은 크지 않았지만 공간 전체의 시선이 다시 그에게 모이게 할 만큼 강한 중심을 갖고 있었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는 것만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힘이 있었다. 그 침묵은 누구를 꾸짖는 침묵이 아니라 누구를 초월한 침묵이었다. 박도영은 견디지 못하고 작게 다가와 한마디 꺼냈다. 저 어르신 아니 의장님. 혹시 제가 그러나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한상중이 조용히 고개만 든 채 박도영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 눈빛에는 어떤 꾸중도 없었다. 그러나 어떤 용서도 없었다. 그저 너의 행동은 이미 내 행동으로서 충분히 말해지고 있다. 라는 침묵의 문장. 그게 더 무서웠다. 박도영은 그 시선을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다. 김선우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눈을 질끈 감고 입술을 깨문 채 자신이 버려놓은 일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순간 로비 엘리베이터 문이 딩 하고 열렸다. 그리고 회장 윤재현이 다급하게 그러나 정장 매무새는 흩어질 정도로 헐레벌떡 걸어 나왔다. 그를 본 직원들은 마치 재난 대응 총책임자가 등장한 것처럼 즉시 통로를 비켜줬다. 윤재현 회장은 한상중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거의 뛰다시피 달려왔다. 그리고 아무 말도 아무 핑계도 없이 몸을 깊게 숙였다. 의장님, 이런 신뢰가, 이런 무례가 있을 줄은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냉정함이나 절제미가 아니라 진짜로 무릎이 꺾일 만큼 절실한 사죄의 울림이 있었다. 직원들은 숨을 삼키며 그 장면을 지켜봤다. 자신들이 평소에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하던 회사 최고 수장이 지금 이 노인 앞에서 완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흔들리는 건 회장의 어깨만이 아니었다. 정직원 둘의 인생이었다. 한상중은 그 모습을 천천히 아주 오랜 관찰 끝에 한 줄의 숨처럼 받아들였다. 그리고 조용히 봉투를 가볍게 내려놓았다. 그것은 책망이 아니었고 감정도 아니었고 심판도 아니었다. 단지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메시지가 담긴 고요한 행위였다. 윤재현 회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말했다. 직원들, 이 두 사람의 징계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그러나 그 말조차 한상중의 시선 앞에서 조용히 꺾였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침묵이 모든 말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은 이제 결단의 순간을 향해 천천히 넘어가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난 뒤에도 로비 중앙에는 여전히 한상중만이 남긴 고요가 머물렀다. 그 고요는 마치 누군가 테이블 위에 거대한 돌을 올려놓은 것처럼 쉽게 움직이지 않는 무게감이 있었다. 윤재현 회장은 천천히 자세를 바로 세웠다. 그러나 그의 손등은 아직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가 평소에 보여주던 절대적 권위는 이미 로비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한상중 앞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마치 이 거리조차 내게 허락받아야 하는 일인가 라는 듯 단계마다 호흡을 가다듬으며 박도영과 김선우는 접수대 뒤편에서 움직이지 못한 채 서 있었다. 둘은 서로를 보지도 못했다. 시선이 맞닥뜨리는 순간 자신들 행동의 민낯이 더 명확하게 떠오를 것 같았기 때문이다. 로비 조명은 조용했고 천장 환풍구에서 흐르는 바람 소리만이 가볍게 흘러나왔다. 그 공기 속에서 윤재현 회장이 입을 열었다. 의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사과 이상의 무게였다. 대기업 회장이라는 인간이
한 사람에게 진심을 꿰매듯 꺼내는 말. 그 말엔 변명도 해명도 없었다. 그저 잘못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고백. 그러나 한상중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재현은 급히 말을 이었다. 해당 직원들은 바로 인사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한상중이 아주 천천히 고개를 윤재현에게 돌렸다. 말이 아니라 시선으로 멈추게 하는 힘. 그 시선은 강압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단단했다. 윤재현은 자신도 모르게 말을 멈췄다. 그 정적 사이 한상중과 윤재현의 눈빛이 정면으로 마주쳤다. 그 눈빛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서로가 지나온 필연의 시간들이 조용하게 스며 있었다. 언젠가 윤재현이 한창 젊었을 때 자신의 첫 공장 투자 자료를 들고 국가산업전략위원회를 찾아갔던 시절. 그때 회의실 한쪽에서 무표정하게 그러나 꼼꼼히 그의 자료를 검토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지금의 윤재현은 그때와 똑같았다. 아니, 더 작아 보였다. 한상중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여기 있는 직원들, 그 한 줄만으로 박도영과 김선우의 등줄기가 경직됐다. 한상중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저 말의 방향만 그쪽으로 향했다. 내가 누군지 알기 전과 후에 너희의 태도가 달랐다. 그 말은 분노를 담지 않았지만 그 분노보다 훨씬 무서운 형태였다. 마치 나는 모든 것을 이미 보았다. 라고 말하는 듯한. 윤재현은 숨을 삼켰다. 한상중은 이어서 말했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변하면 안 된다. 그 한 줄, 그 문장이 가진 무게가 로비 바닥을 가라앉힐 듯 내려앉았다. 박도영과 김선우는 감히 대답할 수 없었다. 사과라는 말조차 꺼낼 자격이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한상중이 천천히 봉투를 들어 손가락으로 한번 두드렸다. 그리고 윤재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이들을 벌주는 것이 아니다. 윤재현은 당황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한상중은 그의 말을 잘랐다. 부드럽지만 완전한 단절로. 이 회사가, 이 사회가 사람 보는 눈을 다시 세우는 것. 그 말은 이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정확하게 도달했다. 그 말 한 줄이 끝나자 공간 전체에 이상한 정적이 생겼다. 무서운 정적이 아니라 마치 숨을 너무 크게 들이마시면 무언가 깨질 것 같은 섬세한 정적. 윤재현은 고개를 깊이 숙이며 짧게 말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은 더 이상 회장으로서의 말이 아니었다. 한 사람으로서 자신보다 오래 살아온 사람 앞에서 내려놓고 드리는 말이었다. 한상중은 그제야 아주 작은 고개 끄덕임으로 대화의 끝을 표시했다. 그제서야 공간의 공기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밖의 겨울 바람 소리가 유리문 너머에서 조금 더 크게 들렸다. 그러나 그 정적 속에서 아직 끝나지 않은 사람들은 딱 한 무리였다. 박도영과 김선우. 둘은 여전히 손끝을 모아 쥔 채 한상중을 향해 감히 시선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든 이 순간은 쉽게 씻겨지지 않을 것이란 걸 둘 다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 순간이 끝이 아니었다. 이제 한상중의 선택, 그 결단이 시작될 차례였다. 회의실 문이 천천히 닫히자 실내의 공기는 완전히 다른 온도로 가라앉았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긴장만으로 묵직한 공기. 정직원 박도영과 김선우는 회의실 벽을 등지고 서 있었다. 그들은 회장 윤재현보다 더 먼저 들어와 있었지만 이 방에서의 서열은
이미 뒤바뀌어 있었다. 윤재현은 문 쪽 가까이에 서서 상황을 정리할 말을 찾고 있었고 그 반대편엔 한상중이 조용히 서 있었다. 조명은 회의실 중앙을 밝히지 않았다. 천장 도트등 하나가 고장난 채 그의 얼굴 반을 그림자 속에 묻어둔 상태. 그 음영이 한상중의 침묵을 더 길고 더 무겁게 보이게 했다. 탁자 위에는 구겨진 인턴 신청서 봉투가 놓여 있었다. 손때와 구김이 깊게 새긴 시간을 보여주는 그 종이. 박도영과 김선우는 그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운 존재가 될 줄 몰랐다. 윤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는 숨을 고르고 몸을 조금 낮춘 뒤 조심스레 말했다. 의장님. 그 호칭은 더는 감출 수 없게 된 존경과 두려움에 섞인 낮은 목소리였다. 오늘 일은 모든 책임이 제게 있습니다. 한상중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한 발 앞으로 걸었다. 정직원들은 그 한 걸음에 몸을 굳혔다. 그는 테이블 가장자리의 서리를 손끝으로 가볍게 쓸었다. 손끝에 걸리는 종이의 마찰음이 회의실을 가르는 유일한 소리였다. 그리고 아주 낮은 그러나 흔들림 없는 목소리가 들렸다. 책임을 어디에 둘지 묻는다면 오늘은 한 사람에게 묻지 않겠습니다. 박도영이 눈을 감았다. 김선우는 손끝을 쥐었고 손등이 하얗게 질렸다. 저를 처음 본 분들은. 그는 두 직원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옮겼다. 그저 나이 든 사람으로,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했습니다. 박도영의 숨이 걸렸다. 김선우는 고개를 제대로 들지도 못한 채 눈가가 흔들렸다. 여러분이 한 행동을 저는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상중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사람의 존엄보다 업무 효율이 먼저였지요. 회의실의 공기가 잠시 흔들렸다. 조명의 미세한 떨림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윤재현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의장님, 정말 송구합니다. 두 직원의 교육은 제가 직접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윤재현의 말이 뚝 멎었다. 한상중은 잠시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은 무겁지도 날카롭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된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의 고요한 호흡.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가 말했다.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실수를 어떻게 다루는가,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을 갈라놓습니다. 직원 둘은 고개를 더 숙였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꾸짖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난이 아닌 오래전부터 보아온 사회의 단면을 담고 있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보다 회사가 어떤 사람을 만들어가는지가 더 궁금합니다. 그 말에 윤재현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그 뜻을 즉시 이해했다. 회의실 안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길지만 불안한 침묵이 아니라 누구도 그 문장을 쉽게 넘길 수 없는 깊이 내려앉은 침묵이었다. 한상중은 천천히 의자를 밀고 앉았다. 두 손을 포개고 테이블 위에 올렸다. 저는 내일 예정대로 인턴으로 일하겠습니다. 박도영과 김선우가 동시에 고개를 들어버렸다. 믿기지 않는다는 눈. 저는 은퇴했습니다. 직함은 이제 제 삶에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상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말이 끝나자 한상중은 천천히 일어났다. 조명이 그의 머리 위로 내려앉으며 그림자가 길게 바닥으로 흘렀다. 문 쪽으로 걸음을 옮기던 그가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그 말은 부드럽지만 뼛속까지 울리는 무게를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문을 열고 조용히 나갔다. 복도의 공기가 회의실과 섞이며
문틈으로 스며들었다. 문이 닫히자 남은 세 사람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다. 박도영은 벽을 바라봤고 김선우는 눈을 감았다. 윤재현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회의실에는 그가 남긴 단 한 문장만이 오래도록 맴돌았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로비는 해가 완전히 기울며 은은한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벽면 유리창을 타고 스며든 빛은 바닥의 대리석을 길게 비추었고 그 위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조용히 오갔다. 하지만 그중 누구도 잠시 후 이곳을 지나갈 사람에게 시선을 두지는 못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한상중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조급함이 추호도 없었고 모든 복도와 공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사람처럼 안정된 속도로 이어졌다. 조명은 아직 낮의 밝기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이 지나갈 때마다 근처의 공기가 조금 더 차분해지는 듯했다. 그는 로비 중앙으로 향했다. 아침엔 이곳에서 낯선 냉기가 자신을 에워쌌지만 지금의 공기는 묘하게 다르게 느껴졌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따뜻함이 아니라 그저 시간이 흘러 생긴 잔잔한 공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자동문 앞에서 그는 한번 멈춰섰다. 문 너머에는 차가운 바람이 얇게 드리워져 있었다. 겨울의 해 끝자락에서 오는 바람은 매섭지도 않지만 분명히 계절의 냄새를 품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호흡을 들이마셨다. 그날 하루의 모든 장면이 마치 거리를 두고 조용히 되돌아오는 듯했다. 아침 로비의 시선들, 구겨진 봉투, 금속의 가벼운 울림, 그리고 회의실에서의 무거운 침묵까지. 그는 손가락으로 코트 주머니 안쪽을 가볍게 눌렀다. 뭔가를 확인하려는 동작이라기보다는 그저 마음을 한번 다잡는 행동처럼 보였다. 밖에서는 누군가 직원증을 스캔하며 건물로 들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와 눈을 마주친 순간 그 직원은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인사도 반응도 급히 고개를 숙이는 태도조차 없이 그저 아주 조심스럽게 길을 비켜섰다. 한상중은 그 작은 움직임을 보고 아주 미세하게 눈을 가늘게 떴다. 책망도 평가도 없는 시선. 그저 사람의 움직임을 가만히 지켜보는 눈. 그리고 다시 문을 향해 걸어갔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현관 센서가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바람이 그의 코트 자락을 낮게 들어 올리고 해가 진 자리에서 남아있는 빛이 그의 옆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밖은 고요했다. 길을 따라 작은 가로등이 순서대로 켜지고 있었고 멀리 자동차 한 대가 신호등 앞에서 멈춰 있었다. 도시는 늘 그대로였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그 안에서 한 사람의 표정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한상중은 한 발 또 한 발 앞으로 걸었다. 분주한 세상 한가운데서도 그의 걸음은 방해받지 않았다. 누군가 그를 알아본다 해도 말을 걸 용기를 내지 못할 만큼 그의 분위기엔 깊은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그의 뒤로 길게 그림자를 늘렸다. 그 그림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것도 불안하게 떨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땅 위에서 그를 닮은 모양으로 묵묵히 그의 길을 따라가는 중이었다. 그는 멈추지 않았다. 돌아보지도 않았다. 그저 걸음을 이어갔다. 낡은 점퍼를 걸친 노인이 아닌 그 속에 담긴 사람 그대로. 그 뒤로 회사의 유리문은 아무 소리 없이 천천히 닫혔다. 조용한 그러나 긴 여운을 남긴 채로